네, 그럼 이번엔 우리 네. 그 동학개미,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서학개미라는 표현도 생겼죠. 미국 네네.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네네. 근데 사실 지난 3월 달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증권시장, 금융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많이 옮겨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동학개미라는 분들, 개인 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는 않죠. 저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네네. 지금 올해 아마 한 수십조 자금이 주식시장, 그 개인들의 부가 그 주식시장으로 옮겨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부를 보면, 그리고 가계 자산의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의 비중이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부동산 자산이 4분의 3이고, 금융자산이 4분의 1이고, 미국은 오히려 금융자산이 뭐 4분의 3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쪽인데, 그 차이가, 상당히 어떤 국부에 또 영향을 끼치고, 개인들 가계의 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국부의 힘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회사의 힘과 비례한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강조했던 그 역사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주식회사와 함께한 그 세계 패권의 이동, 그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잠깐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 대항해 시대, 콜럼부스가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연 이후로 스페인이 패권을 잡았었죠. 스페인이 전 세계에 많은 그 부를 가져가는 패권을 잡았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엉뚱하게 그 스페인의 패권이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로 그 조그만 그 나라, 스페인에 비하면 뭐 아주 지금 제주도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의 나라가 어떻게 스페인이란 대국에서 그 패권을 뺏어서 갔나 하면 그게 바로 주식회사의 힘이었습니다. 그 네덜란드로부터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주식회사 역사가 네덜란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보통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많이 떠올리는데, 예, 동인도 회사는 영국에도 있었고 네덜란드에도 있었고 프랑스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주식회사가 동인도 회사였고, 이게 동인도 회사를 만든 이유가 스페인의 그 대규모 함선하고 경쟁하려면, 그 식민지 싸움도 해야 되고 하려면 그 소상인들이 그냥 배 한 척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자금과 그 힘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 회사로 모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공모를 해서 그 돈으로 이거를 경영하면 큰 힘을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동인도 회사를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거와 함께 최초의 거래소도 만들어지죠.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생겨져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네덜란드가 그 동인도 회사라는 거대 기업의 힘을 이용해서 패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세계 교육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얘기 들어보시면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죠. 맨하탄을 인디안한테 돈 주고 산 사람이 어느 나라 상인 하면 네덜란드 상인이 맨하탄을 사고, 예, 그리고 뉴욕의 옛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죠. 예, 그 뉴욕 자체가 네덜란드, 이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의 식민지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덜란드가 또 유명한 게, 그 당시 이제 국부가 네덜란드로 몰리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튤립 버블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그 예술이 굉장히 흥행을 해요. 그래서 렘브란트 같은 사람이 생기는데, 이 렘브란트 같은 네덜란드 화가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최초로 풍속화를 그리거든요. 최초로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튤립법을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버블이 꺼지면서 뭐 다 망했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건 팩트죠.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팩트죠. 그 뒷면을 보면 어떤 게 있었나 하면 그때 이런 주식회사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나라의 부가 예전에 스페인까지만 해도 나라의 부는 전부 귀족과 왕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죠. 예, 교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런 주식회사 같은 이런 시스템이 생기니까 고용이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죠. 그래서 부가 이전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튤립 버블의 역사의 한 모습을 보면 집에서 일하는 하녀들도 튤립을 사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서민들도 튤립을 그렇게 사고 팔 정도의 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역사상 굉장히 그 전에 나라들과 차이를 두는 이유는 서민들, 중산층들이 돈을 가졌다는 그를 반증하는 게 튤립 버블이었다. 그리고 그게 예.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네. 전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줬던 거군요, 저게. 그렇죠. 저런 주식회사 시스템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투기할 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그림 속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때 스페인이 장악할 때 영국도 거의 제주도 같은 나라였어요. 조그만 나라였어요. 뭐 백년 전쟁 그리고 뭐 장미 전쟁 이러면서 피폐화된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 국가가 되고 어떻게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지 그런 역사를 좀 살펴보면 저는 그 단서를 헨리 8세의 로맨스로 찾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뭔가 낭만적인데요? 그 헨리 8세가 그 엠블린이라는 어떤 시녀였나요? 시녀와 로맨스에 빠져서 나 지금 왕비하고 이혼하고 여기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하니까 대교황청에서 무슨 이혼 허락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러면 나 이제 너희들하고 안 해. 교회를 버리죠. 그때 그 기독교를 버리고 신교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그 영국 국교를 세우죠. 그 얘기는 굉장히 유명해서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해서 가장 그 조명받는 게 엠블린과의 그 1000일 동안의 로맨스를 많이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일종의 쇼가 아니었나. 헨리 8세 쇼가 아니었나. 그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 경제적 목적을 위한 정치 경제.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걸 했냐 하면 결국은 목표는 그 교회 세력을 단절시키는 거였고요. 그래서 교회하고 이제 너희들 끝이야. 이제 우리나라는 영국 국교야. 이러면서 그 헨리 8세가 했던 게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때 돈 가진 영국에서 재산을 가진 거는 수도원밖에 없었거든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땅을 다 뺏어가지고 이 땅을 그 당시에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젠트리들한테 다 나눠줘요. 싸게 불화해요. 젠트리가 그 젠틀맨의 그 저서 나온 거예요? 예? 젠틀맨이 저기에서 나온 거죠. 거예요? 젠트리에서 젠틀맨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네덜란드 쪽하고 영국 쪽하고 부르주아가 좀 비슷하게 생겨났는데 최초의 부르주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싼 그 땅을 불화받아서 이 사람들이 뭘 했나 하면 양을 치죠. 양을 치고 그 양에서 나오는 털로 수공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그 모직 그 생산업이 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부가 증가하고 그리고 이 젠트리들한테 그 영향력이 커지니까 젠트리들이 영향이 커지니까 이 젠트리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생기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이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결국은 산업혁명에까지 이르는데 그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생겨요.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상당히 젠트리들이 세력을 잡으면서 그 전에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를 그전에는 합자 회사였어요. 조그만 회사였어요. 이거를 주식 회사로 바꿔버려요. 네. 주식 회사로 바꿔버린다는 거는 대규모 자금을 공모해서
큰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때도 그 주식회사의 힘이 결국은 그 영국을 세계 패권을 수백 년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미국도 알다시피 그 독립전쟁, 시민전쟁 하고 난 후에 예전에 그 파어웨이 같은 영화 보면 톰 크루즈. 보셨어요? 야, 톰 크루즈. 니콜 야, 키드만. 말 타고 저기까지 가. 가면 그 해질 때까지인가? 뭐 예, 예. 가가지고 깃발 꽂으면 거기까지가 내 땅. 네 땅이야. 그게 근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그런 그 자본가들에게 그 토지가 값싸게 불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비용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값싼 토지를 통해서 많은 그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의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많은 주식회사들이 만들어지는데 월스트리트라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있었고요. 원래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그 버튼 우주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더라고요. 그 버튼 우주 협정이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 밑에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정권 거래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수수료 그만 깎아주자. 수수료는 무조건 몇 프로 이상 받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담합을 해요. 그게 처음 월스트리트가 만들어지는 계기였고, 그렇게 해서 그 거래 중개인들이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계속 이제 그 주식을 거래하는 그 월스트리트가 된 거죠. 네. 됐고, 지금은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회사에다가 자본을 대주는 시스템으로서 미국은 또 실리콘밸리가 있죠. 실리콘밸리가 또 계속해서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또 텍사스로 옮겨가나요? 그 테슬라 같은 회사가 일부 텍사스로 옮겨가고 또 값싼 땅을 찾아서 그렇게 또 이전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 결국 그 세계 패권, 그 나라의 힘은 그 주식회사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들, 빵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니, 인도니, 뭐 브라질이니 인구도 많고 나라 땅도 크고 자원도 풍부하지만은 기업이 약한 나라들은 별로 잘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경쟁하고 그렇죠. 있죠. 중국의 기업은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꽤 많죠. 그렇죠.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하고 서로 경쟁할 있어요. 정도니까. 그런 기업의 힘을 가지고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쪽에 답을 얻으려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 때문에 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큰 도약을 해오고 있었고 이 주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핸디캡이 너무 많았어요. 이때까지는 사실은 차포 떼고 싸우는 장기를 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핸디캡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은 다른 나라의 주식회사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노동력이 가장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현대 정주영 회장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은 정주영 회장님이 다른 동남아의 다른 나라에 가서 현대 했다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떤 핸디캡이 있었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문제. 보면 영국도 토지 개혁을 통해서, 미국도 그 토지 불화를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값싼 토지를 이용해서 산업화가 크게 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핸디캡 중에 하나는 좀 부동산, 그것도 이제 부동산 가격 비싼 문제도 있지만은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만 가니까 회사를 육성시키는 쪽으로 기업을 만드는 쪽으로 돈이 잘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잘 나가는 기업의 그 지분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기업이 잘 나가면 우리 국민도 좋은데 같이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우리 또 문제는 우리나라가 한 40% 이상 외국인 지분일 거예요. 예. 코스피 40% 이상. 그리고 좀 큰 뭐 삼성전자는 60%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데는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들이 잘 나가는 그거를 같이 그 경제적인 효과를 향유하려면 그 주식 보유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향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핸디캡이 하나 있다면 그런 이제 시스템의 문제죠. 시스템 문제고 거래소 예를 들어서 영국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있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의 육성이 가능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시티라는 금융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시티은행이 저기서 나온 건가요? 저 사람 이름 따서? 그런가요? 아니요. 시티는 그냥 보통 대도시의 중심지를 시티라고 하는데 영국 런던의 뉴욕에는 월스트리트 그리고 런던에는 시티가 최고 금융가잖아요. 저기에 계속 젠트리들을 위한 그리고 부르주아들을 위한 그런 권리 장전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세계 곳곳의 유태인들 뭐 그런 부르주아 세력들이 저쪽으로 많이 밀집을 하죠. 모여가지고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주식회사들이 강성해지고 더 커졌고요. 미국도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 같은 좋은 금융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하고 계속 지금 예전에 잘 나가던데 지금 꺾였지만은 또 새로운 것이 계속 새로 생겨나서 그렇죠. 계속 좋은 기업을 만들고 강한 기업을 만드는 이유가 저는 저런 좋은 금융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런 좋은 시스템을 빨리 좀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는 아직 좀 재래시장 수준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낙후돼 있나요? 거래소가? 왜냐면 그냥 보통 그냥 상장하고 거래하고 별로 그 역할이 다인 거 아닌가? 이런 별로 그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래소의 역할. 지금 저는 일단은 규모가 일단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너무 규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공기업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이런 거래소를 가진 데가 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공기업화가 된, 좀 더 민영화가 되고, 그리고 상장도 하고, 규모도 키우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거래소들하고 합종 연행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투자자들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계속 세계 시장에서 클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보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만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자급자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충분하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리 국민들도 나와서 싸우고 있어야 되고 수학 개미들도 지금 나와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커져야 한다면 지금 그 거래소도 예를 들어서 중국, 미국, 영국 이런 데하고 같이 합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합작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 주식은 우리 쪽에서 사고 우리 쪽에서 좋은 기업들은 너희 쪽에서 돈도 좀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본이 그냥 우리나라 안에는 이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제는 거래소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가 미국의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미국 시장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도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적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비슷한 쪽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살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리고 미국의 어느 기업은 우리나라가 쉽게 살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자본의 흐름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더 좋으면 좋은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그거를 백화점에서 안 팔고 명품을 샤넬 백인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 갖다 놓으면 잘 안 사는 것처럼 좋은 기업들은 좋은 플랫폼에서 그렇게 판매가 되어야지 제 가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 이게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려면 좀 더 좋은 플랫폼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부터 뭔가 개방형으로 네. 그다음에 주식회사로 전환이 돼서 네. 그냥 진짜 치열하게 뭐 뉴욕 거래소가 됐든 이런 곳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시스템을. 경쟁력도 갖추고 그리고 서로 지분 교환 같은 걸 해서 서로 같은 협력하에 예. 그래서 삼성전 뭐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기업 다른 나라의 거래소도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지원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우리 뭐죠? 금감원 같은 네. 이런 경제 그러니까 감독 당국, 증권 감독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네. 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일단 공무원들이 일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책임져야 될 일들은 할 수 없는 그 구조라고 네. 하고 네. 이거는 정말 어떤 정치권에서 의지를 갖고 막 밀어붙여야 되는 일이 아니냐. 네. 예,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 MSCI 지수, 우리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먼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 선진국 지수로 옮겨가면 아마 이게 그런데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디스카운트 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의 위상이 또 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있고 근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일단 50조 이상 한 50조에서 100조까지의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추가로. 봐요. 네. 그러면 많은 기업들 그리고 돈이 그런 돈들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른 부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의 그 디스카운트를 많이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는 분명 좋아요. 그런데 좀 안 좋은 거는 제가 환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환율은 좀 특이하다. 세계 위기가 생기면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한테 보탬이 된다.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우리가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기 때문에 위기가 나면 이거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약간 이런 구조인데 선진국 지수가 되면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약화되고 일본처럼 위기가 생기면 환율이 더 강해져.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한테 안 좋은데? 좀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그 선진국 지수의 문제는 굉장히 좀 저한테는 고민스러운 문제죠. 계산을 좀 해봐야 되죠.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하면 되겠다. 어느 정도 충분히 환율이 강해져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지금 그런 체력을 조금씩 지금 보강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가졌을 때 하면 그게 최고 좋겠다라고 그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 거래소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 먼저. 그렇죠. 이게 왜냐면 예전에 이게 한참 동북아 금융 허브를 부르짖었던 정권이 있었고 그때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연결돼 왔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수혜를 입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동북아 금융 허브 이슈 그때 그 움직임이 어느 순간 단절되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홍콩이 좀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홍콩이 망가졌을 때 충분히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력은 가지고 있는데 금융 시스템이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도
그 부동산보다는 이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그게 결국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키우는 거다. 네. 예.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런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개혁들 이런 네. 것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네. 예, 세계 경쟁력을 갖춘 거래소, 예.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래소 시장 이렇게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자금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이게 잘 안 되니까 거래소 시장이 그게 잘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딴 데서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뭐 벤처 육성 그렇죠. 우리 정책들이 많죠. 정책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런 거를 이런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자발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낭비도 적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 보니까 네. 그 주식시장에서 막 그 투자자들에 의해서 적자 보고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믿는 투자자들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고 하다가 주가가 뭐 몇 배로 엄청 오른 상태에서 유상증자 연구개발 자금을 위해서 뭐 몇 조 원의 자금을 확 유상증자 해버리고 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인 거죠. 자본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예, 저는 상당히 좋고 그 역사 자체가 그런 거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월스트리트에서 처음 초기 월스트리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름은 까먹었는데 뉴욕의 주지사가 그 그 강이 뭐죠? 뉴욕 옆에 그 강 허드슨 강하고 그 북부의 그 이리호하고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야 무슨 소리냐? 거기다 돈을 어떻게 대? 그때 그 대통령이 해밀턴이었나? 토마스 제퍼슨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퍼슨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안 대줬어요. 그거를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이거 돈 좀 대줄 수 있냐? 해가지고 민간 자본으로 그 운하를 건설했고요. 그거는 완전 뉴욕을 진짜 거대 도시로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됐었죠. 네. 그렇죠. 지금 뭐 GDP 대비로 보면 올해 우리가 10대, 그러니까 9위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세계 선진국 안에 올라가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IMF나 OECD 여기 그 국제기구들에서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우리의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면 뭐 진짜 8, 9, 뭐 8, 7, 6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네. 있겠죠. 네. 우리가 또 한다면 하잖아요. 네. 밀어붙일 때는. 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왔잖아요. 네. 근데 이 핸디캡들이 이제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규제, 이번에도 일부 상법 개정안이 곧 통과되나? 뭐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그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선되고 있는 게 사람들의 부가 주식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핸디캡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까지 차포떼고도 이만큼 왔는데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인데 하여튼 자본시장이 거대해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모두가 조금 더 부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습니다. 모두가 네. 전 국민의 자본가화? 좋죠. 예. 네. 버거는 일으키지 말고. 조니 대표님 맨날 그 자본가가 되자 말씀하시는데, 예. 네, 하여튼 이렇게 뭐 우리 서 교수님이나 뭐 조니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약간 그 금융시장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계몽 운동을 하시니까 많이 깨어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댓글의 반응을 보면 네. 2년 전하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네. 네, 좋은 현상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치 투자를 우리 이렇게 뭐 버블 논란이 많은 이 시점에서도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자본시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막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혼란스러운데,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예, 화이팅!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